처음엔 집에서 내조만 잘하라더니 갑자기 맞벌이가 대세라며 등 떠밀던 연봉 2억 남편. 심지어 월 200만 원 버는 제게 생활비를 각출하자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는 반반이라며 우기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만, 그럼 돈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하자며 계약서로 못을 박았죠. 그렇게 시작된 팽팽한 신경전 속 갑자기 시모가 거실을 차지하고 있길래 쾌재를 불렀어요. 잘 됐네. 딱 반반 공평하게 우리 친정엄마도 모시고 올게. 그날부터 시작된 지옥의 2대2 동거. 안방을 차지한 우리 엄마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작은 방에 갇힌 시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쪽잠 자며 피가 마르는 남편. 잘못된 계약서 한 장이 불러온 이 기막히고 아슬아슬한 한 지붕 두 가족 이야기. 과연 그 끝은 어디였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전 남편을 만난 건 20대 후반 계약직으로 들어간 직장에서였어요. 그때 저는 참 자존감도 낮고 뭐 하나 진득하게 해내는 게 없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저랑 완전 반대였어요. 회사 최연소 과장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회의 때마다 상사 눈치 안 보고 자기 할 말 딱딱하고 일 처리도 얼마나 깔끔한지.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나한테 없는 저 당당함, 저 강단 있는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처음엔 저한테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당연하죠. 자기는 잘 나가는 정규직 과장이고 저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 사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도시락도 싸주고 야근할 때 옆에서 챙겨주며 지극정성을 다하니까 그제야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생활력 강하고 내조 잘할 것 같으니까 가성비 좋은 아내감으로 찍은 거였는데 콩깍지가 씌었던 저는 그걸 꿈에도 몰랐죠. 그 사람은 결혼하면서 딱 하나 조건을 걸었어요. 나는 밖에서 일하니까 집안일이랑 내조는 당신이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저는 그 말이 프로포즈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4년 동안은 정말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았어요. 남편은 승승장구해서 연봉 2억을 바라보는 차장이 됐고 저는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하게 산다는 소리 듣는 게 제 유일한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남편이 슬슬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하고 와서 넥타이를 풀며 넌지시 말했죠. 여보, 요즘 물가 오르는 거 장난 아닌데? 내 월급으로 새 식구 먹고 살려니까 빠듯하네. 당신도 이제 애 유치원 갔으니까 슬슬 일 좀 알아보는 게 어때? 집에만 있으면 퍼지기만 하고 감 떨어지잖아. 처음엔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육아만 하다 보니 사회랑 단절된 것 같아서 우울하기도 했고 경력 단절된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4년 넘게 쉰 30대 아줌마를, 그것도 아이 때문에 야근도 못하는 애엄마를 반겨주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면접만 수십 군데를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위로는커녕 비수 꽂는 말만 골라서 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아? 눈 좀 낮춰. 아무데나 들어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결국 저는 최저시급을 겨우 받는 조그만 회사의 격리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꼬박 일해서 받은 첫 월급이 세금 떼고 딱 200만 원이었어요.
남편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저는 다시 내 이름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 탄 날 남편한테 거하게 한턱 쏘겠다고 고깃집으로 데려갔죠.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저는 신이 나서 남편한테 상추쌈을 싸주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툭 치며 정색을 하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당신도 돈 버니까 우리 생활비 계산 좀 다시 하자.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알아? 더치페이 반반이야. 공평하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 때문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반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말 그대로 생활비랑 양육비 딱 반반씩 내자고.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당신 월급은 당신이 관리하고. 어때? 합리적이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 연봉은 2억 가까이 되고 저는 이제 겨우 연봉 2,400만 원인데 이걸 똑같이 반반 내자고요? 제 월급은 남편 용돈 수준도 안 되는데 거기서 생활비 반을 내면 저는 뭐 흙 파먹고 살라는 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졌죠. 자기야, 지금 제정신이야? 수입 차이가 10배 가까이 나는데 어떻게 똑같이 내? 비율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딱 잘라 반반이라니.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 그랬더니 고기 한 점을 입에 쏙 넣으면서 뻔뻔하게 대꾸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게 누가 능력 없이 살래? 억울하면 당신도 나만큼 벌던가. 그동안 내가 혼자 벌어서 먹여 살리느라 등골 빠지는 줄 알았어. 이제 당신도 밥값 좀 해야지. 공평한 게 요즘 트렌드라니까? 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밥값? 내가 그동안 집에서 식모처럼 일하고 애 키운 건 뭘까요? 사람을 무슨 공짜 식모 취급을 하는구나 싶어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그 표정이었어요. 마치 네가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하는 듯한 저를 한참 아래로 깔보는 그 오만방자한 눈빛. 저는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하는 게 공평함이라면 확실하게 해보자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분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가 고작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니. 돈 몇 푼에 아내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아주 철저하게 뼛속까지 시리게 공평함이 뭔지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 A사 용지 한 장을 딱 올려놨습니다. 남편은 퉁퉁 부은 눈으로 나와서 식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게 뭐야? 반성문이라도 썼어? 아니, 계약서야. 생활비랑 양육비 반반 하자는 거 동의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뭔데? 돈만 반반 내는 건 불공평하잖아. 가사노동이랑 육아도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 당신 말대로 요즘 세탁기, 청소기가 다 해주니까 별로 안 힘들지? 그러니까 토 달지 말고 사인해. 제가 내민 건 가사 및 육아 분담 계약서였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아이 등하원, 알림장 체크, 주말 육아까지 모든 항목을 기계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눈 내용이었죠. 남편은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참. 그래 좋다.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도와준 거지. 마음 먹으면 너보다 훨씬 잘하거든. 깔끔하게 사인하지 뭐. 남편은 망설임 없이 자기 이름 석자를 휘갈겨 썼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며칠 하다 말겠지 하고 절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빨래통을 뒤집었어요. 평소 같으면 색깔별로 분류해서 빨았겠지만 제 옷이랑 아이 옷만 쏙쏙 골라내서 세탁기에 넣었죠. 남편의 땀 냄새 나는 와이셔츠랑 양말은 그대로 빨래통에 처박아 두고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식탁에 앉으면 밥상 위에는 딱 저랑 아이 밥그릇만 놓였죠. 이게 뭐야? 내 밥은? 어머, 자기야. 계약서 잊었어? 식사 준비도 각자, 설거지도 각자 하기로 했잖아. 밥통에 밥 있으니까 퍼다 먹어. 그래도 내가 밥은 자기 것까지 얹혀 놓은 거다? 아, 다 먹고 설거지해 놓는 거 잊지 말고.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벙쪄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 밥을 먹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집안일이 그렇게 만만한지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 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부부가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이며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평생 남편의 하녀로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팽팽한 신경전이 2주 정도 이어졌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에 낯선, 아니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 끼치는 여자 신발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와 족발 냄새.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서 족발 뼈를 뜯고 계시더라고요. 옆에는 좋기 이민 가방만 한 짐 보따리가 2개나 놓여 있고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시어머니가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대뜸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이구, 너 이제 오냐? 집구석 꼴이 이게 뭐니?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밖으로 나돈다며?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쭈뼛거리다가 겨우 입을 떼더라고요. 아, 엄마가 아버지랑 좀 다투셔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시기로 했어. 당분간? 그게 얼만데? 몰라. 아버지 화 풀리실 때까지겠지. 아, 그리고 걱정 마. 엄마 목 생활비는 내가 낼 테니까 계약 위반 아니지?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계약 위반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꼴을 보니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 제가 뻔히 알거든요. 하나 있는 아들 귀하게 키워서 며느리는 종 부리듯 하는 분인데 얹혀 살러 오신 주제에 오자마자 잔소리부터 시전하시니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저 예전에 그 순둥이 며느리 아닙니다. 남편이 공평함을 운운하며 시작한 이 전쟁, 시어머니라고 예외일 순 없죠. 저는 족발뼈가 수북한 테이블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님이 당분간 계신다고요?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요즘 집안일 때문에 남편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여보, 당신 말대로 돈만 내면 된다는 거지? 뭐, 그렇지. 남편은 찜찜한 표정으로 대답했고, 저는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지방에서 식당 하시느라 바쁘신 하지만 딸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우리 엄마한테요. 엄마, 나야. 서울 좀 올라와야겠어.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엄마가 와서 좀 도와줘. 전화를 끊고 나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남편 얼굴 앞에다 대고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공평하게 해야지. 시어머니 오셨으니까 우리 친정엄마도 오시기로 했어.
이게 공평한 거니까 토 달지 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보니 이제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감지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잘못된 계약서 한 장이 불러온 파국,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숨막히는 한판 승부. 과연 이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하시죠? 퇴근길 서울역에 도착한 친정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보다 더 비장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혀를 차셨지만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엄마, 나 이제 안 참아. 엄마가 나 좀 도와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 거친 손의 감촉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더라고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고 남편은 그 옆에서 과일을 깎아드리고 있더군요. 두 사람은 현관에 들어선 저와 제 뒤에 서 있는 친정엄마를 보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마냥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은 들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릴 뻔했고 시어머니는 벌러덩 누워있던 몸을 스프링처럼 튕겨 일으키시더라고요. 아니, 사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입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묻자 우리 엄마 보란 듯이 짐 가방을 거실 한복판에 쿵 내려놓으며 웃으셨습니다. 연락은 무슨 내 딸 집에 오는데 허락받고 와야 합니까? 사돈도 와 계신다길래 저도 딸 얼굴도 보고 좀 쉬다 가려고 왔지요. 왜요? 사돈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엄마의 그 당당한 기세에 시어머니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대꾸도 못하셨죠. 옆에서 남편이 아니 장모님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안방으로 직행하셨어요. 아이고 허리야. 기차 탔더니 삭신이 쑤시네. 김서방, 나 좀 씻게 따뜻한 물 좀 받아놔. 그날부터 우리 집은 그야말로 삼국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의 구조가 강제로 재편되었거든요. 가장 넓은 안방은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아이가 차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짐을 풀어두셨던 작은 방을 쓰게 되셨고 졸지에 갈 곳 잃은 남편은 서재 구석에 접이식 침대를 펴고 쪽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죠. 남편이 좁아터진 서재에서 쭈그리고 자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네가 자초한 일이다 싶어 쓴웃음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정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솜씨를 발휘해 구수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뚝딱 만들어내셨죠. 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더라고요. 당연히 자기들 밥도 주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식탁 위에 딱 밥그릇 3개만 올렸습니다. 제 거, 엄마 거, 그리고 아이 거. 자, 엄마 드세요. 우리 아들도 많이 먹어. 남편이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내 밥은? 엄마 밥은? 어머, 잊었어? 우리 계약했잖아. 식사는 각자 해결하기로. 냉장고에 식빵이랑 잼 있으니까 토스트 해 드세요. 아, 커피는 캡슐 떨어졌으니까 사오시고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남편은 엄마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하며 식빵 봉지를 뜯더군요. 그 옆에서 우리 엄마는 아주 맛있게 찌개를 드시며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아침부터 빵이라니 젊게 사시네. 우리는 촌스러워서 밥심으로 살아야 해서요. 많이 드세요. 시어머니는 빵 조각을 씹는지
자존심을 씹는지 모를 표정으로 우물거리다 결국 폭발하셨습니다. 사돈, 딸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입니까? 시어머니가 와 있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안 차려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는데 우리 엄마 숟가락 딱 내려놓고 정색하며 받아치시더라고요. 그러는 사돈은 아들 교육을 어찌 시켰길래 돈도 많이 번다는 놈이 마누라한테 생활비 반반 내라며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 합니까? 사돈 아들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내 딸은 약속 지키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요? 엄마의 속사포 같은 팩트 폭격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는지 헉 하고 숨을 들이키셨습니다. 남편은 두 어머니의 살벌한 기싸움 사이에서 눈만 대굴대굴 굴리며 빵 부스러기만 흘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또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었겠죠.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나 큰 힘이 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본인 속옷이랑 남편 옷을 빨래통에 쑤셔넣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바로 꺼내버렸거든요. 어머님, 빨래통 섞이면 안 돼요. 저흰 빨래도 각자 하기로 했거든요. 세탁기 사용법 모르시면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손빨래 하셔도 되고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속옷을 바닥에 패대기 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 너 진짜 못돼 처먹었구나. 어머님, 공평하게 해야죠. 남편이 원한 게 그거라니까요. 억울하시면 아드님한테 따지세요. 열이 머리끝까지 오른 시어머니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하녀 취급한다느니 내가 내 집 놔두고 여기서 무슨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느니 하소연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저를 서재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저를 보며 사정하더군요. 여보, 제발 부탁이다. 장모님 좀 보내면 안 될까? 나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엄마도 곧 가신다니까 제발 예전처럼 지내자. 응? 그 비굴한 표정을 보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이제 와서 평화를 찾자고요? 당신 어머니 가시면 우리 엄마도 가셔. 공평하게 하자며 당신이 좋아하는 그 반반 원칙 끝까지 지켜야지. 왜 당신 엄마는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돼? 그건 계약 위반이지.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고 나가려 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우리 엄마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현관 앞에 딱 버티고 서서 검사를 하셨거든요. 김서방, 오늘 청소 당번이라며? 화장실 물기 하나 없이 싹 닦아놔.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검사할 거야.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오면 다시 해야 해. 남편이 투덜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쫓아가서 내 귀한 아들이 왜 이런 걸 해? 하며 말리려 드셨죠. 그때마다 엄마가 나타나서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돈, 내 딸한테 훈수 두지 말고 사돈 아들이나 단속하소. 자기 집 청소 자기가 하는 게 뭐가 문제요? 남의 귀한 딸 부려먹을 생각 말고 아들 교육이나 다시 시키쇼. 시어머니는 엄마의 그 카리스마에 눌려 씩씩거리면서도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기막힌 동거가 일주일째 이어지자 집안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야근이 잦아지더니 급기야는 회식이다, 워크숍이다 하면서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셨지만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계시니 찍소리도 못하고 방에만 박혀 계셨죠. 어느 날 밤 남편은 또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아이를 재운 뒤 엄마와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딸아, 너 저런 놈하고 평생 살 수 있겠어? 엄마 생각엔 영 아닌 것 같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 해도 부부가 네 거 내 거 따지면서 칼같이 계산하는 게 정상이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딱 반반으로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고 보듬어주는 게 부부지. 저놈 하는 꼴을 보니 너를 아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동거인이나 하인 부리듯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해 죽겠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쪽으로 돌아 누우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촉이 좀 이상하다. 저놈 눈빛이 영 아니야. 집에 들어오면 폰만 붙들고 있고 화장실 갈 때도 폰을 챙겨가질 않나? 너 혹시 짐작 가는 거 없니? 엄마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요즘 들어 부쩍 핸드폰의 잠금 패턴을 복잡하게 바꾸고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들을요. 하지만 애써 부정하고 싶었어요. 설마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아무리 돈 문제로 싸워도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돈 때문에 시댁 문제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없어.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예민해서 그래.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야. 특히 엄마 촉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애기 생각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만약에라도 저놈이 딴짓하는 거면 엄마가 가만 안 둔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아서요. 다음날 새벽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 서재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서재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에 이끌리듯 들어갔어요. 남편은 옷도 못 갈아입고 골아떨어져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 불빛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젯밤 엄마의 말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뜬 알림창. 거기엔 김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는데 미리 보기로 뜬 내용이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어제는 너무 짧게 봐서 아쉬웠어. 오늘 해장 꼭 하고 사랑해.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사원? 회사 사람? 그런데 내용이 자기야, 사랑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이 남자가 나한테 생활비 반반을 강요하고 시어머니를 불러들여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뒤로는 다른 여자와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돈 아깝다고 나한테는 커피 한 잔도 아까워하던 인간이 밖에서는 다른 여자랑 시시덕거리고 있었다니.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엄마가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 손에 들린 핸드폰과 창백해진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던 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놈, 결국 사고 쳤구나. 엄마는 조용히 다가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시더니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도 아깝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엄마가 저 집 식구들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엄마의 그 한마디에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 인간의 밑바닥을 본 이상 저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편 몰래 흥신소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의 지인을 건너 물어물어 가장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해준다는 곳을 찾았죠. 상담 실장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인가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게 생겼는데요. 저는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왔던 비상금 통장을 털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반반 타령할 때도 아이 학원비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도 꾹 참고 아껴뒀던 제 피 같은 돈이었죠. 그 돈을 흥신소 계좌로 이체하는데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이 피 같은 돈이 남편의 불륜 뒷조사에 쓰인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요.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그 일주일이 저에게는 1년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뻔뻔하게 회사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며 씻지도 않고 잠들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보며 밤마다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웃어둬라. 지금 실컷 즐겨둬라.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테니까. 그리고 드디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확보했습니다. 매일 확인하세요. 문자를 받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막상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혹시나 내가 오해한 거면 어떡하지? 아니, 차라리 오해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클릭한 메일함 속에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조각내는 끔찍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제가 알던 그 무뚝뚝하고 계산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여자는 딱 봐도 20대 후반, 앳된 얼굴의 신입사원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갓 연애를 시작한 대학생 커플처럼 다정해 보였어요. 남편이 저 여자 허리를 감싸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진, 카페에서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첨부된 카드 사용 내역서와 통화 기록에 있었습니다. 흥신소 실장님이 남편의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서 엑셀 파일로 정리해 줬는데 그 날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저는 소름이 끼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 여자에게 처음으로 고가의 목걸이를 결제해 준 날짜, 그리고 호텔을 예약하기 시작한 그 시점. 그게 바로 남편이 저에게 이제 너도 돈 좀 벌어라, 생활비 반반하자고 강요하기 시작한 시점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공평함? 요즘 트렌드? 웃기고 있네. 남편이 생활비를 아끼자고 반반 내자고 했던 건 진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어린 여자한테 돈을 써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흥신소에서 보내준 카드 내역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한테는 생활비 아끼라며 잔소리하던 인간이 불륜녀에게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일시불로 긁었더라고요.
강남의 고급 오마카세, 호텔 뷔페, 주말 여행 펜션비. 내역서에 찍힌 금액들은 제 월급의 몇 배나 되는 액수들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1+1 행사 상품만 골라 담으며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 인간은 밖에서 제 돈과 정성을 갉아먹으며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너무나 떨렸어요.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바보 취급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죠.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인격을 살인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첨부 파일,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인 것 같았어요.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와이프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나 기다리다 늙어 죽겠다. 아이고, 우리 예쁜이 조금만 기다려. 지금 타이밍 보고 있어. 안 그래도 정 떨어지게 만들어서 제 발로 나가게 하려고 작업 중이야. 생활비도 안 주고 괴롭히고 있거든. 독한 여자라 잘 안 떨어지긴 하는데 곧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야. 진짜? 혹시 와이프 사랑해서 못 놔주겠는 건 아니지? 사랑은 무슨. 그냥 일 잘하고 말 잘 들으니까 데리고 산 거지. 그리고 이제 같이 다니면 창피해. 너랑 다니니까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늙고 눈치 없는 여자는 질색이야. 그 녹음 파일을 듣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만 터져 나오더라고요. 늙고 센스 없는 여자. 정 떨어지게 해서 내쫓으려고 생활비를 끊었다.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런 쓰레기를 믿고 내 인생을 걸었구나. 내 청춘, 내 사랑, 내 헌신이 고작 저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슬픔은 잠시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 친정 엄마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엄마는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다 듣고 나서는 부들부들 떨며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이 천하의 썩을 놈. 내 이놈을 오늘 아주 죽여버려야겠다. 어디 감히 내 딸을 두고 딴짓거리를 해? 확 배를 따버릴까? 엄마는 당장이라도 주방으로 달려가 뭐라도 들 기세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지금 가서 머리채 잡고 싸워봤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진흙탕 싸움만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뒤에서 꼭 껴안으며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해. 제발 진정해. 지금 가서 난리치면 우리만 손해야. 더 확실하게 보내버려야지. 이렇게 끝내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럼 어떡해. 저 꼴을 보고 어떻게 참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쪽팔리게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참자.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고 할 거야. 그때 터뜨릴 거야.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엄마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눈빛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의 눈에도 도끼가 서려 있었죠. 그날 저녁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 어머님 문제랑 계약서 문제 다시 의논 좀 해. 남편은 바로 알았어. 금방 갈게. 라고 답장을 보내오더군요. 아마 속으로는 드디어 이 여자가 항복하려나 보다 하고 쾌재를 불렀겠죠. 저녁 8시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상석에 앉아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 남편은 그 옆에서 눈치를 살피며 앉아 있었죠.
친정엄마는 제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계셨고요. 남편이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자, 다들 모이셨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서로 감정만 상하고. 저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남편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계약서 찢어버리자. 생활비 반반하는 거 없던 일로 할게. 당신이 힘들다니까 내가 양보할게. 다시 예전처럼 당신이 살림 맡고 내가 생활비 낼게. 대신 장모님은 이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잘 해결할 수 있잖아. 아주 청산유수였습니다. 자기가 양보하는 척,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척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말이 맞다. 부부가 칼로 물베기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나도 이제 집에 갈란다. 사돈도 그만 내려가세요. 애들끼리 잘 살게 둬야지 우리가 껴서 뭐합니까? 나도 너한테 섭섭한 거 참 많지만 아들 봐서 다 용서하마. 시어머니는 인심 쓴다는 듯 턱을 치켜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불륜 사실만 아니었다면 저 모자의 뻔뻔한 연기에 또 속아 넘어갈 뻔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상간녀와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봉합하려는 수작이라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두 분 생각 잘하셨네요. 저도 동의해요. 이 지긋지긋한 계약 끝낼 때가 됐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역시 당신이 말이 통할 줄 알았어라며 웃더군요. 하지만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계약서 찍기 전에 우리 확인할 게 하나 있어. 이거 보고 나서 결정하자. 확인? 뭘?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미러링 기능이 켜지면서 제 핸드폰 화면이 65인치 대형 TV 화면에 꽉 찼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갤러리 앱을 눌렀습니다. 자, 이게 당신이 말한 가정을 위한 노력인가 봐?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뜨는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낮에 모텔 입구. 거기서 남편이 그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나오는 사진이 정말이지 대문짝만하게 TV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 선명해서 발뺌할 여지조차 없었죠. 남편은 헉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고 잠시 정적이 흐르던 거실은 곧바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펄쩍 뛰더니 TV 앞으로 달려들더군요. 이거 꺼. 당장 끄라고. 리모컨을 찾지 못해 허둥지둥 TV 뒤쪽 전원 코드를 뽑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꼴이라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게 제 눈에도 빤히 보이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친정엄마가 번개처럼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등짝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손바닥을 날리셨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죠. 이 썩을 놈아. 어디서 감히 내 딸 눈을 속이고 딴짓거리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남편은 등짝을 얻어맞고 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바닥에 엎어진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이 얻어맞는 걸 보시더니 눈을 뒤집으며 엄마에게 달려드시더라고요. 아니, 사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남의 귀한 아들을 어디 손찌검을 해요? 귀한 아들, 바람 피우고 다니는 놈이 귀한 아들이야? 사돈 눈에는 저 사진이 안 보입니까? 엄마가 TV 화면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짐짓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며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뻔뻔한지 제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죠.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래, 술김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온 식구 불러놓고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합니까? 얘 너도 그래. 남편 길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뒷조사나 하고 다녀. 여자가 그렇게 독해서 어디다 쓰냐? 사회생활? 실수?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며느리의 피눈물보다 아들의 하룻밤 쾌락이 더 중요했던 거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회생활이요? 그럼 저도 나가서 사회생활 좀 해야겠네요. 저도 젊은 남자 만나서 데이트하고 모텔 가고 남자한테 명품 선물 좀 하고 다녀도 되겠어요?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서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남편은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요. 이혼해, 우리. 여보, 잠깐만. 오해라니까. 내가 설명할게. 응? 남편이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오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오해? 상간녀 소송 걸 거야. 니네 회사에도 알릴 거고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리고 재산 분할 아주 확실하게 할 거야.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니까 꿈도 꾸지 마. 양육권? 당신 같은 아빠한테 우리 애 절대 못 맡겨. 저는 그 자리에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싸둔 캐리어를 꺼내고 아이 옷가지를 챙겼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엄마도 씩씩거리며 짐을 챙겨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오며 여보, 장모님 하고 불렀지만 문은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발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는데 슬프기는커녕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해방이구나. 그동안 나를 옥죄던 그놈의 반반 타령,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내 새끼. 정말 잘했다. 이제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일단 근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잠든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저는 미리 상담해둔 변호사님께 문자를 남겼죠.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진행해 주세요. 다음 날부터 저의 반격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 남편 명의의 아파트, 예금, 주식, 심지어 월급 통장까지 모든 금융자산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녀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통쾌하더군요. 하지만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인간에게 사회적 매장이란 게 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남편 회사의 익명 게시판, 일명 블라인드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하지만 알 사람은 다 알 수 있게 글을 올렸죠.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생활비 반반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신임 여직원한테 명품백 사주고 모텔 드나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에는 남편의 부서, 직급, 그리고 상간녀의 이니셜까지 살짝 흘렸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고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와, 쓰레기네. 신상 털어라. 저런 놈이랑 어떻게 사냐? 회사 내에서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남편의 평판이 바닥을 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차단했지만 다른 번호로 계속 걸려오더군요. 한번 받아봤더니 남편 목소리가 다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 너 미쳤어? 회사 게시판에 글 쓴 거 너지? 당장 내려. 나 회사 잘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 누구신지? 내가 쓴 거라는 증거 있어? 그리고 회사 잘리면 나야 좋지. 퇴직금 압류하면 되니까. 저는 차갑게 비웃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편은 그저 돈을 받아내야 할 채무자일 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저는 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짐을 정리하고 엄마가 계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엄마가 룸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저와 아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시더군요. 딸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원래 인생이라는 게 똥차가 가고 나면 벤츠가 오는 법이다. 너는 이제 똥차 깨끗하게 폐차시켰으니까 앞으로 꽃길만 걸으면 돼. 엄마는 참, 무슨 벤츠야? 나 이제 이혼녀에 애 딸린 경단녀인데.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지. 가게 가서 서빙이라도 도울게. 알바비나 좀 넉넉히 줘. 제가 씁쓸하게 웃자 엄마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너 네 친정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 엄마의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재산? 그냥 뭐. 장사 잘 되니까 먹고 살 만한 정도 아니야? 우리 집 빚은 없잖아. 사실 저는 부모님 가게가 지역 맛집이라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수익이 정확히 얼만지 어디에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셔서 낡은 트럭 타고 다니시고 옷도 시장에서 사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돈 귀한 줄 알고 크라고 일부러 말 안 했다. 그리고 내 남편 놈 처음 봤을 때부터 돈 냄새 맡고 덤비는 놈 같아서 더더욱 입 다물고 있었지. 사실 지금 가게 있는 그 3층 건물 우리 거다. 옆에 주차장 부지도 엄마 명이고 엄마의 말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이 그냥 시골에서 밥집이나 하는 줄 알고 무시했는데 사실은 자기 연봉을 한 달 월세로 받는 알부자 집안이었다니. 부모님의 철저한 연기에 저조차도 깜빡 속고 살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지 상상하니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엄마, 진짜야? 건물주였어? 그럼 가짜냐?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하덜덜 말아라. 안 그래도 엄마가 이제 나이도 들고 힘에 부쳐서 가게를 넘길까 했는데 마침 잘 됐다. 네가 맡아서 해볼래?
엄마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가게를 물려받으라고요? 물론 엄마 가게가 대박집인 건 알았지만 제가 감히 그 큰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 겁이 났습니다. 저는 요리도 잘 못하고 경영은 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에이, 엄마. 내가 어떻게 해?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기껏해야 격리 보조나 하던 사람인데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 너 꼼꼼하고 야무지잖아. 그리고 요즘은 맛도 맛이지만 감각이 중요해. 엄마가 맛은 잡아줄 테니까 너는 젊은 감각으로 운영을 해봐. 요즘 애들 좋아하는 마케팅도 하고 밀키트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엄마 믿어라. 엄마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저를 믿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제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한번 해볼게.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어.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 말고 그냥 나 자신으로 성공해보고 싶어. 그래야지. 그게 내 딸이지. 이제부터 네가 사장님이다. 그 썩을 놈한테 보란 듯이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아봐라. 엄마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엑셀을 밟으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쩐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칙칙한 회색빛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희망찬 총천 연색으로 빛나는 것 같았죠. 남편과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화려한 이막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늙고 센스 없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네가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올라가서 너를 비웃어 줄 거야. 고향 집에 도착하니 아빠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저와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 그리고 부모님의 온기. 그제야 저는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엄마의 가게 주방 막내부터 시작했죠. 새벽 시장을 따라다니며 좋은 재료 고르는 법을 배우고 설거지부터 서빙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제 땀방울이 온전히 저를 위한 걸음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남편은 그야말로 밑바닥 인성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우리의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라며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며 연기하는 꼴이 가관이었죠. 하지만 제가 꿈쩍도 안 하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양육비 내놔라고 강하게 나가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뱉은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너 진짜 돈에 환장했냐?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왜 너한테 줘? 집안일 좀 했다고 유세 떨지 마. 땡전 한 푼 못 줘. 양육권? 웃기지 마.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너같이 능력 없는 여자한테 내 새끼 못 맡겨. 판사님 앞에서도 아내가 돈을 너무 밝혀서 가정 불화가 생겼다. 의부증이 심해서 나를 들들 볶았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인생 망쳤네. 하며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셨고요. 정말이지 저 모자의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었죠? 네, 흥신소 실장님이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 로비에서 껴안고 있는 고화질 사진이 법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판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유심히 보셨고 남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죠. 이어서 두 번째 증거, 카드 내역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결제 내역, 고급 호텔 스위트룸 예약 내역, 그리고 저한테는 생활비 반반 타령하며 아끼라고 잔소리하던 그 시점에 상간녀에게 수백만 원을 펑펑 써댄 내역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바로 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와이프랑 곧 정리할 거야. 늙고 센스 없는 여자야. 정 떨어지게 해서 내쫓으려고 생활비 끊었어. 법정 안에 남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조차 어머, 저런 쓰레기가 다 있어?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판사님도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시더군요. 결과는 뭐 보나 마나 저의 완승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고 위자료 5천만 원의 재산 분할 50% 그리고 양육권까지 모두 저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파트와 예금, 주식이 반으로 뚝 잘려나가는 순간이었죠. 판결문을 받아든 남편은 망연자실해서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판사 양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며 난동을 부리시다가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꼴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친정엄마가 고생했다. 내 딸. 이제 진짜 끝이다. 라고 안아주셨을 때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후련하고 벅차서 흘린 기쁨의 눈물이었죠. 소송이 끝나고 들려오는 소식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고 상간녀랑 재혼해서 새 출발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다는데 그 상간녀가 남편이 빈털터리가 된 걸 알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오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재혼이야? 난 능력 없는 남자는 딱 질색이야. 라며 잠적해버렸다나 뭐라나. 남편은 회사에서도 불륜 사실이 소문나서 한직으로 좌천되고 동료들 사이에서 불륜남, 생활비 반반남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왕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전수받아 요리 실력도 일취월장했고 무엇보다 과거 회사 경험을 살려 주먹구구식이었던 가게 운영 시스템을 싹 뜯어고쳤습니다. 매출 장부를 엑셀로 정리하고 재고 관리를 체계화해서 줄줄 새는 돈을 막았죠. 그리고 젊은 감각을 더해 가게 인테리어를 세련되게 바꾸고 SNS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마시면 무조건 통해. 요즘 사람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랑 편리함도 중요하게 생각해.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열정을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박을 터뜨린 건 바로 밀키트 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맛집 음식을 즐기고 싶어 한다는 점을 공략했죠. 엄마의 비법 양념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개발했어요.
시제품을 만들어 주변에 돌려보고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해 판매를 시작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가게 앞에는 오픈 전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택배 물량을 맞추느라 밤새 포장 작업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역 맛집을 넘어 전국구 핫플로 등극한 거죠.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 달 순수익이 전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연봉을 가볍게 넘어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세금 다 떼고 직원 월급 다 주고 남은 돈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한테 무시당하던 제가 이제는 그 사람 연봉을 한 달에 벌어들이는 CEO가 된 겁니다. 금융 치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했죠. 저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최고급 안마의자를 선물해드리고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명품 가방도 하나 샀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사줬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걸로요.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 쓰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한 젊은 여성 CEO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 했지만 엄마가 나가라. 나가서 네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세상에 보란 듯이 자랑해라. 그래야 그 썩을 놈 배가 더 아프지. 라며 등을 떠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문득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혼녀의 애딸린 경단녀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숨어 지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저에게 닥친 시련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저도 해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난 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멋있다. 롤 모델 삼고 싶다. 사장님 보면서 힘내요라는 응원 댓글이 쏟아졌죠.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 방송 봤어. 당신 정말 멋있더라.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애 생각해서라도. 나 지금 많이 힘들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마 방송 보고 배가 아파서 뒤집어졌거나 제 성공에 숟가락 얹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이더군요. 그 문자를 보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찌질하고 못난 인간인지 다시 한번 확인 사살당한 기분이랄까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개가 짖나? 그리고 바로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저런 인간에게 내 감정을 낭비할 시간조차 아까웠으니까요. 핸드폰을 덮고 창밖을 보니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주식회사 대표이자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로 우뚝 섰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은 참 얄궂습니다. 이제야 겨우 숨 좀 돌리고 살만하다 싶으면 꼭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더라고요. 방송 출연 이후 제 사업은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했습니다. 밀키트 주문량은 연일 신기록을 경신했고
가맹점 문의가 빗발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며 이제 우리 아이한테 남부럽지 않은 것 다 해줄 수 있겠다 싶어 안도하던 찰나였습니다. 어느 날 가게로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죠. 봉투를 뜯어보니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서라는 낯설고도 섬뜩한 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아이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원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양육비 주기 싫어서 꼼수 부리던 인간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요? 변호사님께 급히 연락해서 알아보니 기가 막힌 사정이 있더군요. 전 남편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 시발점이 되어 회사 내에서 불륜남,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줄줄이 배제되다가 결국 제 발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거기에 위자료 준다고 대출받고 상간녀한테 쓴 카드값 메우느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성공한 CEO로 잘 나가는 꼴을 보니 눈이 뒤집혔겠죠. 아이를 데려오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저한테 양육비를 뜯어낼 수 있다고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 추악한 속내에 치가 떨렸습니다. 미친놈. 애가 물건이야? 필요할 때 가져다 쓰게.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전 남편의 소송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때 밀키트 공장 직원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는데 식중독 신고가 들어왔대요. 네, 식중독이라뇨? 우리는 당일 배송 원칙이라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손님이 저희 음식 먹고 배탈이 나서 응급실 갔다고 민원을 넣었답니다. 지금 기자들이 가게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식품 사업에서 위생 논란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부랴부랴 1호점으로 달려가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미 인터넷 지역 맘카페와 SNS에는 요즘 핫한 그 밀키트 업체, 위생 상태 최악이라네요. 돈독 올라서 재료 재탕한다더라 같은 악성 게시글들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의 내용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컴플레인이 아니라 마치 작정하고 저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인신공격성 내용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사장 여자가 돈에 미쳐서 애는 뒷전이고 밖으로만 나돈다더라. 이혼하고 남자 만나느라 위생관리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내용은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뻔했죠. 전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할 일 없어진 그 인간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키보드로 저를 난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명으로 맘카페에 가입해서 저 그 집 사장 지인인데 라며 교묘하게 루머를 퍼뜨리고 기자들에게 제보 메일까지 보낸 거였죠. 그 효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주문 취소 알림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반품 요청이 쇄도했죠. 아이 먹일 건데 불안해서 못 먹이겠다. 실망이다. 불매 운동하겠다. 순식간에 매출이 반토막 났고 가맹점 주님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해명 글을 올리고 위생 점검표를 공개했지만 이미 불붙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루머에 더 열광하니까요.
며칠 밤을 새우며 수습하느라 제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알림장 앱으로 연락이 올 시간인데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버님 되시는 분이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계세요. 네, 절대 안 돼요. 제가 갈 때까지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가 걸릴 때마다 핸들을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죠. 제발, 제발 우리 애 건드리지 마. 넌 아빠 자격도 없잖아. 유치원 앞에 도착하니 정문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고 있었고 아이는 싫어. 엄마한테 갈 거야. 하며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말리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내 새끼 데려간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 친권자야. 경찰 부르기 전에 비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 문을 박차고 나가 전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그 손 안 나? 제가 남편을 밀쳐내고 아이를 품에 앉아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빠가 자꾸 가자고 해. 아이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 안 씻은 듯한 초췌한 몰골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눈빛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 능력 있는 사장님 오셨네? 야, 너 돈 많이 벌었다며? 근데 왜 애 교육은 이따위로 시켰냐? 아빠를 보고 도망을 가? 네가 아빠야? 애한테 트라우마 심어주는 게 아빠냐고. 돈 필요하면 차라리 국어를 해. 애 이용해서 장사하지 말고. 뭐? 국어를? 야, 이년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너 방송 나가서 히히덕거릴 때 나는 지옥을 살았어. 내 인생 망쳐놓고 너만 잘 살면 다야? 절대 안 되지. 나 죽어도 혼자 안 죽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 애 뺏기고 사업 망하고 빈털털이 돼서 길바닥에 나 앉아보라고. 전 남편은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려 했고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도착하자 전 남편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두고 봐. 법대로 해. 양육권 소송 걸었으니까 조만간 법원에서 보자고. 내가 기필코 데려갈 거니까. 전 남편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겠다는 안내를 받는 내내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지 계속 훌쩍거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겨우 달래 재우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가게 매니저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방금 구청에서 연락 왔는데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환불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번 달 자금 회전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뺏길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피땀 흘려 일군 내 가게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절망감. 그 두 가지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되는데.
나 무너지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가게, 우리 직원들, 그리고 내 새끼. 내가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몸은 제 의지를 배신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시야가 전멸하듯 깜빡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잠에서 깼는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엄마, 엄마 왜 그래? 아이의 비명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지더니 이내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전 남편과 신랑이 하던 장면, 겁에 질려 울던 아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걸려온 영업 정지 위기 전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 가게는? 우리 아이는? 전 남편이 데려간 건 아니겠지? 불안감에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허우적거리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단단히 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링거 빠진다. 익숙하고 거친 목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친정엄마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나 얼마나 잤어? 가게는? 애는? 제가 쉰 목소리로 다급하게 묻자 엄마는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제 입에 넣어주시며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꼬박 잤다. 애는 아빠가 유치원 보내고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게 걱정도 하덜덜 말아라. 엄마가 다 해결해놨다. 해결? 어떻게? 우리 가게 어떻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다. 네가 쓰러져 자는 동안 엄마가 놀고만 있었겠냐? 그깟 놈들, 엄마 손바닥 아니다. 엄마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져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하던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반전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직후 엄마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그날의 CCTV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평생 장사를 해오신 분입니다. 진상 손님, 경쟁 가게의 견제, 별의별 꼴을 다 겪어보신 베테랑이시죠. 엄마의 촉은 정확했습니다. 식중독 신고가 들어온 날 유독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알바생 하나가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주방 구석에서 몰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식자재 보관함 뚜껑을 열어놓고 두리번거리는 모습. 결정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유통기한 지난 우유팩을 몰래 꺼내 식재료통에 섞어 넣는 장면이 고화질로 딱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길로 알바생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다, 모른다며 발뺌하던 알바생도 엄마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서 갈래? 사실대로 말할래? 하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무릎을 꿇고 실토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가게가 너무 잘 나가서 배가 아팠던 경쟁업체 사장님이 알바생을 매수해서 벌인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식중독 터뜨리면 큰 거 한 장 챙겨주겠다는 말에 꼬여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섞어 넣었고 그걸 먹은 손님이 아프다고 신고를 한 거였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알바생의 자백을 녹음하고 경쟁업체 사장과의 통화 내역까지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셨죠. 하지만 엄마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 퍼진 악성 루머들.
애 엄마가 돈에 미쳐서 애를 방치한다. 위생관리 엉망이다라는 글들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엄마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셨습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시는 분이 아닌데 딸을 건드린 놈들은 용서가 안 되셨나 봅니다. IP 추적 결과 그 모든 글이 단 하나의 장소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살고 있는 고시텔 근처 PC방이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맘카페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자문자답하며 여론을 조작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죠. 가명으로 저 이 집 사장 아는데 라며 쓴 글들이 다 그 인간 짓이었습니다.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이렇게까지 찌질할 수가 있나?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서 뒤에서 키보드로 저를 난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봐주지 마라. 이번엔 하빈이 뭐니 약한 소리 하면 엄마가 너 안 본다. 아주 콩밥을 먹여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무고죄,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벽하게 마무리했고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전 남편의 꼴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며칠 못 씻었는지 떡진 머리에 눈 밑은 퀭하고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려다 형사님에게 제지당하고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형사님, 홧김에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내 새끼 내가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CCTV 영상, 맘카페 IP 추적 결과, 그리고 알바생의 자백 진술서,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계속 부인하실 겁니까? 구속수사 원하세요? 라고 묻자 전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솔직히 배가 아팠어요. 나는 회사 잘리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데 쟤는 방송 나와서 잘 나가는 꼴 보니까 열불이 터져서 그래서 망하게 하고 싶었어요. 애 데려가면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말을 듣는데 분노보다는 비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고작 저런 이유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생계를 위협했다니. 저 인간은 아빠 자격은커녕 인간 자격도 없는 쓰레기였습니다. 전 남편은 조사실을 나오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합의 좀 해주라. 나 감옥 가면 인생 진짜 끝이야. 애 아빠 전과자 만들 거야?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전과자? 그거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 그리고 우리의 아빠는 이제 없어. 당신은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죗값 톡톡히 치러.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었죠. 결국 전 남편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죄질이 워낙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인 제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덕분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두고 보자. 고 악을 쓰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게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저는 엄마가 확보한 경쟁업체의 자작극 증거와
위생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저희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대신 당당하고 침착하게 팩트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조리 과정을 24시간 공개하는 투명 주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우리 가게의 위생 상태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초강수였죠. 반전은 드라마틱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경쟁업체 진짜 악랄하다. 억울하게 당한 사장님 힘내세요. 저런 곳은 돈줄을 내줘야 한다. 동정 여론과 함께 착한 기업, 믿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이미지가 생겨나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논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브랜드 인지도가 수직 상승한 겁니다. 가맹점 문의는 이전보다 2배로 늘었고 밀키트는 생산 라인을 증설해야 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1호점 점주님도 대표님 역시 믿고 따르길 잘했습니다. 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고요. 저는 이 모든 공을 엄마에게 돌렸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쓰러진 채로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내가 뭐 한 게 있냐? 다 네 복이다. 라며 쑥스러워하셨지만 저는 압니다. 저의 가장 든든한 백이자 멘토는 바로 엄마라는 거리요. 어느 날 가게 마감을 하고 엄마와 단둘이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제 잔을 채워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다 끝났다. 똥차도 치웠고 가게도 자리 잡았고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연애도 좀 하고. 에이, 연애는 무슨. 난 그냥 이렇게 돈 벌고 애 키우는 게 좋아. 웃기고 있네. 젊은 애가 벌써부터 늙은이 소리하고 있어. 너 좋다는 사람 줄을 섰다더라. 그 김이사인가 뭔가 하는 양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엄마의 짓궂은 농담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최근에 사업 파트너로 만난 김이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능력 있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제 과거를 다 알고도 대표님 그 자체로 멋지다고 말해주는 사람. 전 남편 때문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그 사람 앞에서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두려움이 앞섰는데 엄마의 응원을 들으니 용기가 생기더군요. 엄마, 나 진짜 행복해져도 될까? 그럼, 되고 말고. 넌 충분히 그럴 자격 있다.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아야지. 엄마와 저는 건배를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쓰디 쓴 소주가 그날따라 달게 느껴졌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저는 엄청난 폭풍우를 겪어냈고 이제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후회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어요.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어느덧 몇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네요. 저는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명의로 된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부서져 반짝이는 걸 보고 있으면 가끔은 이게 꿈인가 싶어 제 볼을 꼬집어 보곤 해요. 하지만 꿈이 아닙니다. 이 넓고 안락한 집, 여유로운 아침,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가득 찬 평화. 이 모든 건 제가 피땀 흘려 지켜낸 제 인생의 성적표이자 훈장 같은 것들이니까요. 가게는 이제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갈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전국의 가맹점이 50개가 넘었고 밀키트는 대형마트와 홈쇼핑까지 진출해서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효자 상품이 되었죠.
덕분에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은 경영 일선에서 은퇴하시고 그토록 원하시던 전국 맛집 투어를 다니시며 제2의 신혼을 즐기고 계십니다. 가끔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파도 소리, 웃음소리에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지곤 합니다. 엄마, 거기 좋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다 오세요. 아이고, 좋다마다. 너 덕분에 이 늙은이가 호강한다. 고맙다, 내 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효도가 뭐 별건가요?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 피게 해드리는 게 최고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주말이라 아이와 함께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발레 파킹을 맡기려고 차를 세웠는데 제 차 문을 열어주는 직원의 손이 왠지 낯익더라고요. 거칠고 투박한 손, 무심코 고개를 들어 직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엔 낡은 유니폼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전 남편이 서 있었거든요.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그 빳빳하던 셔츠에 명품 시계를 차고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햇빛에 그을려 새카매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머리숱도 휑하니 빠져서 훨씬 더 늙어 보이더군요. 전 남편도 저를 알아봤는지 차 키를 받으려다 말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제가 타고 온 벤츠를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군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그가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엉거주춤 다가오는데 그때 뒷좌석 문이 열리고 우리 아이가 내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어느새 훌쩍 커서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보챘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를 보자마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버리려고 했던 양육비 아깝다고 꼼수 부리다 뺏길 뻔했던 그 아이.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란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옷을 입고 귀티가 흐르는 아이를 보자 차마 아는 척을 못하겠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되었겠죠.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요. 그저 저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차 키를 건네주고는 아이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아들. 맛있는 거 먹으러. 등 뒤에서 전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평생 그 주차장에서 남의 차 문이나 열어주며 자신이 놓친 복을 곱씹으며 후회 속에 살아가겠죠. 그게 그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하고도 공평한 형벌일 테니까요. 제 아이는 학교에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친구들이 너네 엄마 TV 나왔잖아. 우리 집도 너네 가게 밀키트 먹는데 진짜 맛있어. 라고 하면 어깨가 으쓱해진대요. 이혼 가정의 아이라 기죽을까봐 걱정했던 건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당당하게 일하고 사랑해주니까 아이도 자존감 높고 밝은 아이로 자라주더군요. 어제는 아이가 그림 일기장을 보여주는데 장래 희망 칸에 엄마처럼 훌륭한 사장님이 되는 것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혼자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내 선택이 옳았구나. 아이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게도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 만난 김 이사님.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연하남이지만 생각 깊고 배려심 많은 그 사람이 요즘 자꾸 제 마음을 두드리네요. 처음엔 저는 한 번 다녀왔고 아이도 있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라며 밀어냈습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대표님의 과거는 훈장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으니까 지금의 멋진 대표님이 있는 거고요. 저는 아이 있는 것도 좋아요. 둘 다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낍니다. 아직 결혼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밥 한 끼,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는 즐겨보려고 합니다. 엄마 말씀대로 저도 행복해질 자격 충분히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숨죽여 울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참으면 다 해결되겠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며 부당한 대우를 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이기 전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입니다. 저를 보세요. 가진 것 하나 없고 나이 먹고 이혼녀의 경력 단절까지 됐던 저도 이렇게 해냈잖아요. 바닥을 쳤다는 건 이제 박차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짝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차가운 계산기로 변해버렸을 때 그 참담함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우리 주인공님은 그 아픔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둘의 재회 장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화려한 복수보다 더 무서운 건 상대방이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무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된 주인공님의 용기에 저절로 고개가 숙어집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연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